일화 재치 있는 농부와 탐욕스러운 귀족, 친애하는 벗들이여. 긴 밤이 길게 늘어진 초가을의 공기가 이 말을 시켜주는군요. 모닥불에 장작을 하나 더 올려놓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오늘은 낮고도 가벼운 자가 높고도 무거운 자를 이겼다는, 그야말로 배꼽을 잡게 만드는 사건을 전하렵니다. 누가 이겼느냐고요? 농부가요. 누굴 이겼느냐고요? 귀족을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피렌체 근교의 낮은 구릉지대, 포도넝쿨이 늘어진 돌담 사이로 바람이 지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안드레아라는 농부가 살았지요. 그는 키가 크지도 손이 곱지도 않았지만 혀는 비단처럼 매끄럽고 머리는 쥐같이 날쌔습니다. 그 맞은편 언덕에는 시뇰의 벨라티라는 귀족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러 색의 망토를 갈아입고 말발굽이 금빛으로 반짝이는 말을 타고 마을을 내려오곤 했지요. 그런데 그가 가장 즐겨 바꾸던 건 옷도 말도 아닌 세금이었습니다. 해마다 세금의 이름이 달라지고 달마다 규정도 달라졌으니 농부들은 도무지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 무엇을 덜 내도 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장날 벨라티가 마을로 내려와 포도 수확세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포도 한 상자마다 은화 한 잎을 냈던 작년을 잊은 듯 올해는 두 잎을 내라고 명하더군요. 사람들 얼굴이 굳어졌고 마침 안드레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뇰에 작년보다 포도가 달아져서 그 값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입맛이 더 달아져서 올리신 겁니까? 사람들은 손으로 입을 가렸지요. 벨라티는 콧김을 훅 뿜으며 말했습니다. 촌놈, 조심해라. 신께서 귀족과 농부를 다르게 만든 까닭은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다. 너희 같은 자는 신의 보살핌조차 차례가 늦지. 안드레아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더니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인님. 신께서는 귀족님 같은 분들의 잘못을 돌보느라 바쁘시어 우리 같은 자들에게는 보살핌이 좀채 돌아오지 않지요. 그러니 이왕이면 귀족님께서 신의 노고를 덜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노고를 덜어! 예. 오늘만은 세금을 지난해처럼 받으시어 신께서 귀족님의 탐욕을 바로잡느라 애쓰지 않도록 말입니다. 순간 장터에 바람이 멎은 듯 조용해졌고 고지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벨라티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날은 체면을 세우느라 입을 굳게 닫았지만 저녁이 되자 부하들을 보내 안드레아를 저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혀는 잘 갈린 칼과 같구나. 귀족이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칼은 쓸모가 있지만 주인을 향하면 위험하지. 자, 선택해라. 혀를 거둘지 아니면 그 혀를 써서 내 오름을 입증할지. 안드레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입증하라는 말씀입니까? 마을 앞 성자승제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라. 단 그 물은 내 저택의 두 번째 분수대에서 처음으로 솟아오는 물줄기여야 한다. 사람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성자의 우물은 10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우물이라 전해졌고 귀족의 두 번째 분수대는 언덕 위 정원의 장식품일 뿐. 그 물길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끝나는지 아는 이는 정원사뿐이었으니까요. 안드레아는 빙긋 웃었습니다. 주인님, 그리 어려운 요구는 아니군요. 다만 작은 조건을 하나 얹고 싶습니다. 조건! 제가 우물에서 길어온 물이 정말로 그 분수대에서 솟아오르는 첫 물줄기인지 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성자 앞에서 거짓이 아님을 맹세하는 겁니다. 성자가 진실을 가리는데 이바지한다면 저 같은 촌놈의 혀도 주인님의 지위도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벨라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다. 내가 그 물을 가져온다면 내가 맹세하마. 하지만 실패하면 내 혀를 내게 바쳐라. 이튿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성자 우물 앞에 빙 둘러섰습니다. 안드레아는 두레박을 들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 물을 곧장 귀족의 저택으로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돌탑으로 향했지요. 그는 물을 탑 꼭대기의 작은 홈에 붓고 그 밑에 그릇을 받쳐 물이 흘러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흉내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안드레아가 말했습니다. 분수란 결국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줄기 아닙니까? 이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이 지금 이 탑의 꼭대기에서 처음으로 솟아오르는 셈이지요. 우리가 그릇에 받는 이 물을 들고 가면 주인님 댁에 두 번째 분수대에 부었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처음 솟아오른 물줄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폭소했습니다. 말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눈앞의 꾀를 부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안드레아는 그 물을 들고 귀족의 저택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원에는 이미 벨라티와 신부, 정원사,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약속을 지키지요. 안드레아가 말하자 벨라티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성자 앞에서 맞다 했으니 이제 여기서 내 꾀가 통하는지 보자. 안드레아는 정원의 두 번째 분수대 가장자리로 다가가 그릇을 기울여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잠시 후 분수대 중앙의 석장수상 입에서 물이 첫 번째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안드레아가 부은 물이 내부 홈통을 타고 내려오도록 정원사에게 미리 부탁해둔 탓이었지요. 정원사가 미리 손을 보면 반칙 아니냐고요? 벗들이여, 귀족의 내기가 애초부터 공평했습니까? 안드레아는 공평하지 않은 내기를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꾀와 입, 그리고 마음을요. 신부가 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시뇨레, 이제 맹세를. 벨라티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으나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지요. 좋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농부의 재치를 인정한다. 그리고 올해의 포도 수확세는 작년과 같을 것이다. 그 말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벨라티는 체면을 지키려는 듯 안드레아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내 연은 위험하다. 내 곁에 두고 쓰도록 하자. 내 포도밭의 절반을 내가 경작하고 그 절반의 이익을 나눠 가지자. 안드레아는 한 박자 늦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인님, 제 혀는 우리 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절반의 포도밭 제한을 마을의 가난한 집들과 나눌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날 이후 벨라티의 포도밭은 더 풍성해졌고 세금은 덜 가혹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장터에서 포도를 물고 웃으며 말했지요. 세상을 바꾸는 건 큰 칼이 아니라 잘 닦은 혀 한 자루라니까. 벗들이여, 이렇게 낮은 자의 지혜가 높은 자의 허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요? 권력은 공포로만 유지되지 않으며 재치와 연대가 모이면 언덕 위 저택의 문도 열리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자, 다음 이야기를 위해 장작을 하나 더 얹읍시다. 교활한 아내와 속은 사제. 자, 이제는 조금 더 짓궂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벗들이여, 인간의 약점이란 웃기고도 슬픈 법입니다. 특히 입으로는 절제를 말하면서 눈으로는 욕심을 좇는 이들 말이지요. 이번엔 한 아내와 한 사제, 그리고 너무나 천연덕스러운 작은 묘책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바닷바람이 염분을 실어 나르는 항구 마을에 루치아라는 젊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줄리아노는 소금 창고를 관리하는 성실한 사내였지만 지나치게 의심이 많았지요. 어찌나 품이 좁은지 루치아가 시장에서 과일을 오래 고르기만 해도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쇠창살 같은 의심에 숨이 막힌 루치아는 어느 날 고해성사를 보러 성당으로 갔습니다. 늦은 오후 성당은 붉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로 가만히 빛나고 있었지요. 고해실 안에서 신부 도메니코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딸아, 무슨 죄를 고하러 왔느냐? 루치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심 많은 남편이 제 숨을 조여옵니다. 저는 그저 사람답게 웃고 대화하고 음악을 듣고 싶을 뿐인데 말입니다. 신부는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아내의 첫째 의무지. 그러나 루치아는 미소를 지었지요. 신부님, 제게 작은 지혜를 빌려주시겠어요? 남편의 의심을 달래는 묘책 말입니다. 그녀는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화물선 도착을 확인하러 항구에 내려가면 신부가 집으로 찾아와 신앙 상담을 빌미로 남편을 붙잡습니다. 그 시간 동안 루치아는 이웃의 모임에 가 음악을 듣고 수다를 떨다 돌아오면 되는 간단한 묘책이었지요. 신부는 잠시 망설였으나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넓힐 기회라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혼을 위함이라면 며칠 뒤 계획은 완벽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남편이 항구로 향하면 신부가 집으로 와 부부의 덕에 대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교를 늘어놓았지요. 루치아는 이웃집에서 리라 소리에 맞춰 노래를 듣고 날린 무화과를 나눠 먹고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온함이 문제였습니다. 신부 도메니코의 마음속에 전혀 경건하지 못한 욕망이 갑자기 익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루치아의 매무새를 떠올리며 그동안의 영혼을 위한 수고에 더 큰 보상을 바랐지요. 어느 날 신부는 설교를 마친 뒤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루치아, 당신의 덕행에 감복했습니다. 신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더 깊이 나눌 수 있다면. 그 말은 끝내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루치아는 그저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천연덕스럽게 웃었습니다. 신부님, 그 깊이를 확인하시겠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깊은 사랑을 증명하시지요. 바로 이번 토요일, 우리 집 우물 축복식에서요. 우물 축복시? 예. 우리 집 뒤뜰에 우물이 한동안 마르다가 최근 다시 물이 올랐습니다. 이웃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부님께서 축복을 베풀고 사랑과 정결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 어떨까요? 깊이를 보기 원하신다면서요. 신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야 더 당당할 테니까요. 토요일, 마을 사람들은 루치아의 집 뒤뜰로 모였습니다. 신부는 의례복을 걸치고 은제 성수를 우물에 뿌리며 근엄하게 축복문을 읽어 내려갔지요. 그때 루치아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신부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피시는지 이 편지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편지로 쏠렸습니다. 루치아가 봉투를 흔들자 신부의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졌지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루치아, 당신의 선함에 감복했습니다. 우물의 물처럼 깊은 사랑을 더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과 웅성거림이 동시에 터졌지요. 신부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은유였소. 영적 사랑을 말한 것이오. 그러자 루치아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신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물물처럼 맑은 심정으로 저와 남편의 평안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편지는 신부님께 돌려드릴게요. 다만 다음에는 봉투에 자물쇠를 채우시는 게 좋겠어요. 웃음이 더 큰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부는 무릎을 꿇고 짧은 기도를 올렸지요. 이후로 그는 루치아의 집을 멀리했고 설교에서는 겸손을 더 자주 말하게 되었습니다. 루치아와 남편은 여전히 의심이 많았지만 신부가 더는 집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루치아는 이웃의 모임에 당당히 다녔지요. 음악도 수다도 빛처럼 잠깐 스쳐도 사람을 살리니까요. 벗들이여, 인간의 혀는 때로 칼보다 예리하고 봉투는 때로 설교보다 무겁습니다. 위선은 햇볕 앞에서 금세 말라붙고 재치는 우물 속 물처럼 고요히 깊어져 사람을 살리지요. 다음 장작을 얹으며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 모두의 심장을 조금 뜨겁게 해보겠습니다. 죽음을 이긴 운명,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을 끝맺기엔 어울리는 운명과 자비,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의 단단한 심장에 관한 이야기지요. 모닥불의 불꽃이 낮아지면 우리는 늘 내일의 불씨를 챙겨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 남겨줄 겁니다. 로렌초는 젊은 상인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양초와 향료를 각지의 파라은하를 모았지요. 상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빠른 다리와 정확한 손, 그리고 의심을 받을 만큼의 행운. 로렌초는 그 셋을 다 갖추었고 결국 그 때문에 화를 입었습니다. 어느 겨울 도시의 창고에서 값비싼 향료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루째 들고 나갔다고 했지요. 로렌초는 그날 밤 멀리 떠나 있었다는 부하의 증언을 얻지 못했습니다. 떠나 있었던 건 맞지만 함께 있던 증인은 고향으로 떠나 버린 탓이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고요. 부자 상인들이 다 그렇지. 한 번쯤은 훔친다더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로 사실을 만들 때가 많지요. 판관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희박하나 정황은 분명하다. 형을 집행하라. 어느 아침 로렌초는 교수대가 설치된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겨울 해가 얇게 떠 있었고 바람은 코끝을 베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인파 속에서 작은 손을 내밀며 흐느꼈지요. 아가,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머니, 계십니다. 다만 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계시진 않겠지요. 로렌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에겐 아직 믿고 싶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 몇몇은 돌을 쥐려다 말았고 몇몇은 모자를 벗어 가슴에 올렸습니다. 형리들이 밧줄을 씌우려는 순간 땅이 울었습니다. 아니, 울부짖었습니다. 종루가 흔들리며 종이 제멋대로 울렸고 광장의 기둥 하나가 가운데로 우그러졌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며 교수대를 받치던 나무가 내려앉았습니다. 밧줄은 로렌초의 목을 스치며 풀려나갔고 그는 옆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흙먼지를 들이마시며 기침을 하고 일어나니 목은 멀쩡했습니다. 손목에 밧줄만 거칠게 살을 베었지요. 도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판관은 두 손을 떨며 종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진이다 누군가는 외쳤습니다. 신의 뜻이다. 또 누군가는 수군거렸지요. 그날 오후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판관은 창백한 얼굴로 로렌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방금 경고를 받았다. 자연의, 아니, 신의 정황만으로 목숨을 끊는 일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증인들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하급서기가 말했지요. 그날 밤 창고 곁에서 로렌초를 본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내가 술집에서 향료 냄새를 풍기며 돈을 쓴 걸 보았습니다. 이름이 나왔고 그 사내는 며칠 뒤 붙잡혔습니다. 그는 울며 자백했습니다. 창문은 이미 상해 있었고 나는 그저 로렌초보다 늦게 왔을 뿐입니다. 판관은 선고했습니다. 로렌초를 석방한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그를 고통에 빠뜨린 우리 모두는 1년 동안 빈민을 위한 빵값을 모아 바치라. 광장에는 조용한 탄식과 가벼운 환호가 섞였습니다. 로렌초는 어머니와 포옹했습니다. 아가, 하느님이 정말 계시구나. 예, 어머니, 그리고 사람들도 계시지요. 그들이 잘못을 고치기로 마음먹을 때 신은 더 적게 개입하셔도 되니까요. 그는 무죄 방면된 후상인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도시의 큰 샘 옆에 작은 주점을 열었지요. 이름하여 행인생인의 집. 지나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물과 빵을 나눠주고 겨울마다 길 위의 사람들에게 담요를 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판관이 조용히 가게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그날의 빚을 갚으러 왔네. 그는 손에 든 작은 주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은화와 몇 입, 그리고 사과 한 알. 사람들이 돌을 들지 않도록 이 사과를 먼저 내밀 수 있다면 좋겠네.
로렌초는 미소 지었습니다. 판관님, 돌보다 사과가 먼저여야 세상이 조금 덜 다치지요. 그날 밤, 가게에는 오래된 노래가 흐르고 벽에 걸린 작은 등잔은 흔들림 없이 타올랐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신을 믿습니까? 로렌초는 각 구운 빵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운명을 믿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내일 내민 손을 믿습니다. 벗들이여. 오늘의 마지막 장작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불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으려면 서로 가깝게, 서로 따뜻하게 있으라고요. 낮은 자의 재치, 위선을 웃음으로 말리는 지혜, 그리고 죽음 앞에서 길을 내는 자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밤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불씨를 모아 등잔에 옮기고 내일 밤에도 이야기를 이어갑시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지요.